자, 이제 동양의 행복론을 마쳤으니 이제 서양의 행복론으로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양의 행복론에 먼저 가볼 곳은요. 먼저 가보실 곳은 바로 그리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그리스의 고대로 가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주말 지금 이제 낮이거든요. 벌써 이제 1시 정도 됐는데 커피를 지금 내리고 있어요. 이제 커피 머신을 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페 가서 커피를 사 먹는 일이 좀 줄게 됐네요. 제가 학생들과 약속했던 게 있거든요.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였는데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결론은 제가 머신을 사서 제가 직접 내려 먹기로. 네, 그렇게 네, 제가 결심을 하고 커피를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갑자기 삐 소리가 나더라도 놀래지 마시고 커피가 다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 소리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자, 우리 시간적 관점부터 윤리적 관점까지 총 4가지의 관점으로 통합적 관점을 우리가 알아봤었다. 그죠? 지금 서양의 행복론을 보시면 고대 그리스, 그리고 중세, 그리고 근대 이 3가지의 시대를 하나 더 있어. 중간에 헬레니즘까지 해서 총 4가지의 시대를 볼 거예요. 삑소리 났네. 네, 이제 커피가 다 내려졌나 봐요. 그러면 잠시 멈췄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선생님이 집안은 이제 커피향으로 가득 찼습니다. 커피는 그러고 보니 그죠? 에티오피아에서 처음 발견이 되었는데 자, 안 돼. 이러면 또 딴 얘기 하니까 다시 돌아올게요. 제가 칠판에다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상가의 사상을 먼저 필기를 해봤거든요. 그 영상을 일단 한번 보고 오시죠. 뿅. 칠판에 선생님이 필기할 자료를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칠판에 있는 내용들을 필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칠판의 내용이 조금 수정이 됐죠?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뭘 적었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지성적 덕은 교육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고, 품성적 덕 또한 중용의 습관화를 통해서 형성되는 덕이구나 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품성적 덕을 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성적 덕 안에 있는 실천적 지혜라는 것. 이것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죠. 중용입니다. 여러분들 산술적 중간이 아니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제가 지금 적어드렸죠. 1과 10 이 두 숫자의 중간 5.5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은, 인간의 성품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숫자로 표현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중용이란 것은 과도한 것과 부족함 사이의 어느 적절함입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줄에 보시면 때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감정과 욕구, 이것이 바로 중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보시면 모든 행위와 감정의 중용이 존재라고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모든 행위의 중용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나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늘을 날아보고 싶어. 건물에서 뛰어내려 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큰일 나겠죠?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무모 또는 만용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길을 가고 있었는데, 우리 학교 친구들 중에 하나가, 불량 청소년들로부터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같이 맞서 싸울 겁니까? 아니면 신고하실 건가요? 못 본 채 그냥 도망가실 건가요? 제가 방금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따르면 비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칠판에 선생님이 적은 걸 보시면 하나는 좀 과해 보이고 하나는 좀 부족해 보이죠. 그러면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지금 칠판에 단어가 하나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자, 맞습니다. 용기입니다. 용기라는 덕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모와 만용을 가져서는 안 되고 비겁해서도 안 되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중용을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모든 행위와 감정의 중용이 존재할까요? 새로운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과함과 부족을 가지고 왔습니다. 많이 훔치자. 아니야, 많이 훔치면 안 되니까 적게 훔치자. 그럼 이거는 중용이 필요하겠구나. 뭘까요?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네, 여러분 맞습니다. 절도와 도둑질이죠. 이게 맞는 건가요? 어떠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도 중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행위에 중용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구나. 중용이 적용되지 못하는 상황도 있겠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필기자료로 돌아오셔서 그렇다면 모든 행위와 감정의 중용이 존재할까 안 할까? 존재하지 않겠죠. 이렇게 필기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집어넣은 단어 2개는요. 중용의 여러 가지 덕들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2가지 덕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용기와 절제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성의 기능을 발휘하는 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보이시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이 2가지 덕 중에 이성의 기능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부분이 어딜까요? 바로 지성적 덕입니다. 이 지성적 덕에서 이 이성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습관화시킨다라는 거죠. 이러한 탁월함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을 선생님이 원전을 읽어드리는 걸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필기한 자료를 보시면서 선생님이 읽어주는 말을 잘 기억하도록 합니다. 한 번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돌려보면 된다는 거. 자, 읽어드릴게요. 덕에는 2 종류가 있다. 하나는 지성적 덕이며 다른 하나는 품성적 덕이다. 지성적 덕은 그 기원과 성장을 주로 교육에 두고 있다. 그런 까닭에 그것은 경험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반면 품성적 덕은 습관의 결과로 생겨난다. 품성적 덕은 어떤 것도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다. 본성적으로 생기는 것이라면 본성과 다르게는 습관을 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품성적 덕을 획득하게 되는 것은 먼저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여기에 선생님이 한 가지를 더 첨부할게요. 정말 마지막. 지금 화면에 새로운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지식은 덕이고 덕은 곧 행복이며 행복은 선하다.
고대 그리스 사상가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이 세 명의 사상가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지식을 가진 자는 덕 있는 자고 덕을 가진 자는 행복한 사람이며 그 사람은 선한 인간이다 라는 거죠. 아, 그러면 행복한 사람은 덕이 있는 자네요? 맞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될 때, 이거를 조금만 말을 바꿔보면, 선이란 덕과 일치하는 정신의 활동이다. 되셨나요? 이렇게 한번 바꿔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저 행복을 현실 속에서 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라는 이 두 가지의 공간이 존재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행복은 현실 세계 속에서만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화면 보이시나요? 그리고 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존재하고 저도 존재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목적들 또한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존재들의 궁극적인 어떤 목적이라고 할까요?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그 어떤 사물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본질, 이러한 모든 것들은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실천적 지혜가 품성적 덕으로 저렇게 가고 있는 화살표 보이시죠? 저기 사이에 공간이 왜 발생하냐면요. 지성적 덕은 지식이고요. 품성적 덕은 의지, 감정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식만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없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본 것입니다.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 즉 실천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보았고요. 그러한 실천 의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성적 덕 중의 하나인 실천적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한 실천적 지혜를 통해서 품성적 덕인 중용의 덕이 발휘되는 것이죠. 어렵죠? 여러분들 2학년 선배들, 3학년 선배들도 10분 만에 아리스토텔레스를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셔도 좋습니다. 완전히 나의 것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복이란 단어, 마침 오늘 우리가 배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그럼 실천 의지가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몸에 배어들게 되겠죠. 습관화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제비가 날아왔다라고 해서 봄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입니다. 봉사활동 한 번 했다라고 해서 착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봉사활동을 하러 가게 된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실천의지 그리고 중용의 덕입니다. 자, 영상을 다 보고 오셨나요? 품성적인 덕과 지적인 덕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에서도 하고 있죠. 결국 중요한 건 뭐다? 중용이라는 것인데 이 중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후천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이 중용의 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도덕적 지식이에요.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아는 능력. 그것이 지적인 덕이고요. 이 지적인 덕 중 하나인 실천적 지혜가 품성적인 덕으로 가야 된다라는 개념이었어요. 즉,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 지적인 부분과 이 품성적인 덕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그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지적인 덕 속에 있는 바로 실천적 지혜라는 겁니다. 그냥 지혜가 아니라 실천을 할 수 있는 지혜라는 거죠. 이 실천적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중용을 기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무엇이 선한 것인 줄 알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아는 것. 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실천하는 게 중요하잖아. 그죠? 그걸 기르기 위해선 뭐가 필요해요? 이 실천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실천 의지란 건 그냥 기를 수 있는가? 아니요. 계속해서 노력해서 기를 수 있는 거거든요.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 이 단어를 여러분들 반드시 좀 알아두세요. 이 형성이란 단어는 지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에 모두 포함시킬 수 있는 단어입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덕이란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동양의 행복론에서 배웠던 어떤 도덕적 본성, 유교에서 말하는 도덕적 본성과 좀 다르고요.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과도 좀 다른 면을 볼 수가 있겠네. 그죠? 자, 좀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 글자가 좀 이상한 게 있다. 그죠? 뭐야, 불교 행복관? 이거 아닌데 이거. 아하, 이거 오타입니다. 오타. 고쳐 쓸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 우리 통사 교과서에도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은 있지만 선생님이 조금 더 추가 자료로 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칠판 글씨에서 어느 정도 선생님이 설명을 마쳤기 때문에 중간에 요거만 좀 볼까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래서 덕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아, 공동체를 중시한다. 근데 덕이라는 것은 개인의 덕 아닙니까? 여기에 좀 더 추가한다면 공동체를 살아가는 개인으로서의 덕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더 중시해요. 개인보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왜? 1학년 통합사의 내용 중에 뒷부분에 가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나옵니다. 그때 공동체주의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 자료만 한번 볼게요. 행복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것이요. 이러한 선들 중 최고의 선이다. 따라서 행복은 궁극적이고 자족적이며 모든 행복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이 행복한지를 알려면 인간의 기능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하며 인간만이 지니는 특별한 기능은 정신의 이성적 활동 능력이다. 이성을 중시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성 중시.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것은 바로 이성적 활동을 잘 수행하는 것이다. 어떠한 활동이 잘 수행되는 것은 그것에 알맞은 덕을 가지고 수행될 때이다. 그러므로 행복이란 덕과 일치하는 정신의 활동으로 말할 수 있겠다. 됐나요? 그 이성에서 또 어디까지 가야 된다? 실천 의지로 연결이 되고, 그죠? 그리고 이 실천 의지가 어디로 간다? 중용으로 간다. 까지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대를 바꿔서 갈게요. 헬레니즘 시대로 가겠습니다. 자, 헬레니즘 시대입니다. 헬레니즘 시대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던 알렉산더, 지금 여러분들 교육 과정에서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라고 하는데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동방 원정부터 약 300년 정도 되는 기간을 헬레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윤리라는 과목에서는 이 헬레니즘 시대도 고대 시대로 분류를 합니다. 고대와 중세 시대를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이 기간을 헬레니즘 시대로 여러분들이 가볍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헬레니즘 시대는 전쟁이 끊임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뭔가 공동체로서 뭐 내가 덕을 구하거나 아니면
뭐 국가의 어떤 부국강병을 원하거나 이게 아니라 이 전쟁통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 이 생존의 위협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거, 이 개인적인 생존의 위협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사상은 좀 없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두 가지 학파가 소개가 되는데요. 한 가지 학파는 쾌락을 중시하던 에피쿠로스 학파고요. 다른 한 가지 학파는 이성을 중시하던 스토아 학파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스토아 학파로 연결되었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에피쿠로스 학파부터 볼게요. 에피쿠로스 학파의 유명한 학자는 에피쿠로스입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자, 여기서는 적극적인 쾌락을 추구하기보다는 고통과 근심을 제거하여 평온한 상태에 이루고자 하는 소극적 쾌락주의를 지향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거 가볍게 갈게요. 자, 욕구라는 게 있고, 이제 욕심이죠. 그 다음에 이게 만족이라고 한다면, 만족이라고 하지 말까요? 욕구를, 어, 성취하는 걸 만족이라고 할게요. 성취라고 할게. 다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욕구를 분모에다 넣고, 성취도라고 할게. 자, 성취도, 욕구분의 성취도를 우리가 그 값을 매겼을 때, 분자가 커져도 그 값은 커지지만, 분모가 작아져도 그 값을 커지게 할 수 있죠.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욕구를 줄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성취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절제하고 욕심을 가급적이면 제거하려고 애씁니다. 그래도 그 쾌락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소극적 쾌락주의예요. 분자를 중시했던 게 아니라 분모를 줄이는 걸 중시했거든. 됐니? 소극적 쾌락주의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근심을 제거하는 거니까 욕구가 너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을 못 가졌을 때 불만족이 커지잖아. 그러니까 욕심을 덜 부려야지. 욕심을 덜 부리면 그만큼 고통도 적을 것이고, 그리고 욕심이 적어지면 조금만 이루어내더라도 쾌락의 수치는 커지니까. 자, 요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욕심을 제거하다 보면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모두 제거하여서 정신적인 동요나 혼란이 없는 평정심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것을 아타락시아라고 이야기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 여기도 쾌락과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당연히 고통을 줄이고 쾌락을 높이는 것을 중시하는 사상인데, 대신 이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욕심을 줄인다라는 거예요. 모든 욕심을 줄이는 건 아닙니다. 여기 고통을 전부 제거한다라고 해서 욕심을 모두 제거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욕구 제거는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왜? 밥은 먹어야 되고 옷은 입어야 되고 어떤 집에서 살아야 되니까 필수적인 욕구는 놔두는 겁니다. 필수적 욕구는 허용하되 이것을 넘어서는 것, 조금 더 뭔가 내가 욕구나 욕심을 부리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본적인 의식주는 허용하겠다라는 거지. 그렇지만 우리 이런 거 있잖아. 더 좋은 옷, 더 맛있는 음식, 더 좋은 집, 이거는 욕심 갖지 말자. 스트레스 받는다, 고통 받는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스토아파는요, 이 자연의 법칙, 이거 이제 도가를 끌고 올 거예요. 도가에서 자연의 본성, 자연의 법칙, 자연의 순리 이야기했는데, 그러한 자연 속에서 인간은 살아간다. 그리고 인간은 그 자연법을, 그 자연 법칙을, 이거 잘 기억해. 이 자연 법칙을 인식할 줄 안다. 뭐를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자연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러한 자연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성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다. 이걸 자연법이라고 한다. 이 자연법 이해하세요? 이해하셔요?
왜?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쭉 내려가면 중세 아퀴나스의 자연법까지 연결될 거거든. 그래서 알고 있으셔야 돼. 자, 그래서 이성의 법칙에 따르는 삶입니다. 이성의 법칙? 그것이 바로 자연을 인식하는 이성이니까, 결국 자연의 법칙이네.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삶이 마땅하다. 자연 또는 이성에 따르는 삶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갖은 감정과 욕망 등의 정념이 제거된 상태, 뭐를 통해서 이성으로 이것들을 제거하는 거죠. 쓸데없는 잡념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근데 요 둘의 차이점은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욕심 제거라면 이 욕심을 어떤 쾌락과 고통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려고 들었고요. 스토아 학파는 그 욕심의 개념을 이성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했어요. 아시겠죠? 이 이성이 스토아 학파에선 쓰여진다라는 거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정념을 제거할 때 이 이성이 발휘된다. 그러면 정념이 제거된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아파테이아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에피쿠로스, 아타락, 스토아 학파, 아파테.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헬레니즘은 요 정도로. 근데 둘 다 공통점은 있죠. 뭐를 하고 싶어 한다? 쓸데없는 욕심이나 쓸데없는 잡념들을 제거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 그게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제거하기 위한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것에서는 둘의 공통점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거. 그리고 세월이 또 흐릅니다. 시간이 지나서 중세시대가 도래합니다. 꽤 길어요. 중세시대는 거의 약 1000년입니다. 이제 이성중심, 쾌락중심, 이 시대는 끝이 납니다. 오직 신의 시대만, 오직 신만이 모든 걸 하실 수 있거든요. 약 5세기에서 15세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르네상스, 종교개혁,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바로 이전 시대. 우리나라의 중세시대는 고려시대, 서양의 중세는 기독교의 시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교의 시대입니다. 이 중세를 대표하는 사상가 2명이 있습니다. 사상가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한 명은 아우구스티누스. 조금 다르게 발음하면 어거스틴이죠. 중세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건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아우구스티누스의 멘트를 한번 볼까요? 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신앙을 통해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며, 이러한 삶을 살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누구와 함께 한다면? 이걸 알아두시면 돼요. 신과 함께 한다면. 됐습니까? 그 다음으로 아퀴나스로 가겠습니다. 아퀴나스 앞에 이름은 토마스입니다. 토마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분 기억 안 납니까? 안중근 장군님. 안중근 장군님의 그 이름 앞에 이게 붙죠. 도마 안중근. 그죠? 이 도마가 토마스입니다. 네. 안중근 장군님도 어떤 종교를 가졌었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네요. 아퀴나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성에 의해 인식된 자연적 성향을 성찰하고 실현함으로써 이 자연적 성향, 이 자연적 본성, 성찰하고 실현함으로써 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으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생성시키고 소멸시키는 것이 바로 신이라는 겁니다. 이거 동양에서는, 도가에서는 도 아니었나요? 이 중세에서는 그 역할을 누가 담당하냐면 신이 담당합니다.
신기하죠, 이게. 뭔가 같은 개념으로 접근을 하지만 이것을 명칭을 규정할 때는 조금 다르게 규정한다라는 거. 이때 자연적 성향은 자기 생명 보존, 자기 보존, 그리고 종족 보존, 신에 대한 이해, 사회적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성향, 이 네 가지를 자연적 성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자연법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때 자연법이란 이성에 의해 인식된 신법이고요. 이성을 지닌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고 언제 어디서나 지켜야 하는 도덕 법칙을 자연법이라고 부릅니다. 자연법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영원법이자 신법입니다. 이 신법이 결국 우리 자연에 투영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됐어요? 신이 무언가 법칙을 만들어 놨고 그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그 신법을 적용시켰는데 그거를 우리는 자연법칙으로 부르고 그 자연법칙을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진리니까. 신의 진리를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접근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아퀴나스가 말하는 자연법입니다. 이때 영원법은 신의 영원한 법칙이며 인간의 자연적 성향에 반영되어 있다. 결국 이게 도가에서 말하는 도랑 비슷한 개념이 되는 거죠. 이걸 누가 만들었다? 신이 만들었다라는 거지. 도가에서는 이걸 누가 만들긴 만든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존재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네. 그것을 도라고 부를 테니 여기 중세에서는 그건 신이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신없죠?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조금 더 공부를 딥하게 하고 싶은 분들은 검색을 통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여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기 때문에 너무 깊게는 공부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다시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을 그냥 이렇게 연결된 영상으로 보실 텐데요. 제가 중간에 껐다가 켰다가 막 이러고 있거든요. 막 편집도 했다가 막 해야 돼서 여러분들은 약 40분 내지 50분의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지겠지만 저에게는 약간 몇 시간짜리의 영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고대 시대도 끝나고 헬레니즘 시대도 끝나고 중세도 끝나가네요. 이제는 근대로 가봅시다. 우리의 행복론에서는 마지막 시대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대를 대표하는 사상, 바로 의무론과 공리주의입니다. 의무론은 자연법으로부터 좀 파생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했던 자연법,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야기가 이성으로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던 그 자연법이 결국 쭉 연결돼서 근대 의무론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뭐 때문이냐면 이것 때문에. 갑자기 또 한자 아는 척.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할 줄 아는 게 자랑이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인문학을 전공했으니까 여러분들 중에 인문학을 배우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시다면 그러고 보니 인문 캠프에 참여해 주세요. 자, 이렇게 홍보하고 자, 근대 의무론입니다.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이성 중심의 사상에 이 계보를 이어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스토아파,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근대로 넘어와서 바로 의무론. 그 중에서도 누구? 칸트입니다. 칸트는 산책으로 유명하죠. 칸트가 공원에 산책하러 나오면 공원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시계를 맞췄다.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었던 사람이었다. 그의
실제 생활을 우리가 비추어 보면 그의 사상이 얼마나 깐깐하고 완벽을 추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칸트의 사상은 완벽입니다. 봅시다. 의무론의 뜻부터 한번 볼게요. 옳고 그름이 의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론입니다. 선과 악을 C와 B를 뭐를 기준으로? 의무의 기준에서 결정하겠다. 그래서 행위의 동기를 중시했다. 너 그 행동 왜 했니? 너 그거 옳은 행동을 왜 했어? 너 왜 그렇게 선한 행동을 했니? 그것이 옳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어휴 뭐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자 인문학 인문학 큰일 날 뻔했네. 자 어이구 저런 글자가 있나요? 선생님 완전 당황하니까 완전 사투리 난리 났네.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맞죠? 자 옳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옳은 행동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이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접근하면 돼요. 도덕 법칙이란 도덕 법칙이란 실천 이성에 의해 세워진다고 칸트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위로 잠깐만 다시 가볼게. 행위의 가치가 본래 정해져 있다. 원래부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었다. 그리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본다라. 이거 말이 어렵지. 이거는 칸트 윤리 사상을 다 설명한 다음에 다시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 반대말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도 공리주의에도 이 멘트를 집어넣어 놨거든.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 두 가지 기억해야 돼. 자, 도덕 법칙은 실천 이성에 의해 세워진대요. 아까 이성이란 게 있었다, 그치? 실천 이성 그러니까 약간 실천적 지혜가 생각나기도 하고, 그쵸? 실천 이상이 뭔지 봅시다.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생각하고 그것을 스스로의 의지로 결단하는 능력이래요. 스스로의 의지. 이성을 지닌 사람이 자율성도 지니고 있겠지. 그리고 그 자율적인 행동에 따라 인간은 책임도 져야 하겠지. 마땅히 해야 할 바.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덕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하지 마. 사람을 때리면 안 돼. 사람을 죽여선 안 돼.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선 안 돼. 그거는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맞죠? 맞죠? 당연하지 않았던 걸 지금 선생님이 멘트 친 거 없죠? 그러한 실천 이성에 의해서 도덕 법칙이란 걸 만들어냅니다. 아퀴나스는 자연법을 이해를 했지만 도덕 법칙은 인간이 지켜야 될 거다. 그래서 이 자연 법칙은 동물과 식물도 사실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자연법 중에 자연적 성향 중에 자기 보존과 생명, 종족 보존은요. 이거는 동물하고 식물도 할 수 있다, 이가. 맞죠? 근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신에 대해 알고자 하는 것과 사회적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뭐다? 이거를 쭉 다시 가지고 와서 도덕 법칙이란 걸 만들어냅니다. 이미 이제 도덕 법칙이란 건 이미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도덕 법칙에 따라 살아야 된다. 도덕 법칙에 따라 도덕 법칙에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의무이다. 의무이다. 자율적 존재로서 인간은 선의지를 지닌다. 선의지란 옳은 행위를 오로지 그것이 옳다는 이유에서 받아들이고 따르려는 마음가짐입니다.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외워야 되겠네, 그지? 실천 이성과 선의지를 인간은 어떻게 한다? 갖고 있다. 선의지와 실천 이성에 의해서 도덕 법칙을 우리는 따르려고 하는 것이고 그 도덕 법칙에 따르는 삶이야말로 선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행복이죠. 됐습니까? 도덕 법칙은 근데 너무 추상적이죠.
이거를 어떻게 좀 구체화시킬 수는 없을까? 무조건 땡땡하라와 같은 절대적 명령의 형식인 정언 명령의 정식으로 제시합니다. 선생님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자막으로 한번 내보내 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위하라. 준칙이라는 말은 기준이 되는 원칙인데요. 너 스스로 뭔가 기준을 세워서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행동이어야 해. 이걸 보편화 정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너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인격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고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두 가지를 정언 명령의 형식으로 제시해요. 그래서 정식이라고 해요.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인격성의 정식이라고 하죠. 첫 번째는 보편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해. 그 다음 두 번째는 너가 누군가를 대할 때, 어떤 상대방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언제나 목적으로 대해야 돼. 이 목적으로 대한다라는 게 다른 거 없어요. 너 저 사람한테 왜 잘해줘? 저 사람 돈이 많아. 저 사람하고 친해지면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 이게 아니고. 그냥 저 사람이니까.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 아니, 그냥 저 사람 존재 자체가 난 좋아. 다른 이유 없어. 그냥, 저 사람 그 자체가 좋아. 이렇게 접근하는 걸 인격성의 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할 수 없다라는 건,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을 위해 뭐뭐 하다.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요, 반드시 옳기 때문에 뭐뭐 하다만 옳습니다. 자, 봐요. 너는 선한 일을 왜 했어? 그거 칭찬받으려고. 칸트 입장에선 이건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동기가 선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럼 너 선한 일을 왜 했어? 그것이 옳기 때문이야. 그거는 마땅히 인간으로서 해야 되기 때문이야. 너 저 사람 왜 좋아해? 그건 당연한 거니까.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 당연하잖아. 난 뭔가 저 사람에게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냥 저 사람 자체가 좋은 거야. 이게 인격성의 정식입니다. 그러니 수단은, 그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시겠죠? 네.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괜찮아. 자, 그 다음. 이 칸트의 사상과 대비되는 사상 중에 여러 가지가 또 있지만, 자, 근대 공리주의 사상으로 우리가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칸트는 독일이고요. 공리주의는 영국입니다. 실제로 세계 제2차 대전 때도 독일의 히틀러가 영국을 점령하지 못하죠. 결국 그 바다를 건너지 못해서 영국을 살려두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계 제2차 대전이 독일에게 불리한 전황이 되게 되죠. 영국을 빼앗지 못하는 거. 실제 영국, 독일은 굉장히 라이벌 관계이기도 하고요. 유명하잖아요. 영국, 독일 또 하나 뭐 있어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 나라. 유럽의 세 개. 영프, 독. 이 세 개 나라가 정말 진짜 라이벌이거든요. 뭐 그건 됐고. 자, 이제 영국으로 가겠습니다. 근대 산업혁명으로 유명한 영국입니다. 영국은 의무론이 아니라 영국 사상에서는 공리주의는 결과론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과론은 동기와 결과 중에 무엇을 중시할 것인가? 결과를 중시한다라는 거고요. 그 위로 다시 가면 의무론은요, 동기와 결과 중에 동기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동기론적 윤리설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공리주의는 결과론적 윤리설이라고 부릅니다. 행위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위의 동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이해됐어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칸트 입장에서 적용을 한다고 하면 칸트 입장에서 선한 의지로 선한 행동을 했지만 결과가 나쁠 수 있잖아요. 결과가 나쁠 수 있잖아. 그럼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결과가 나쁘면 무조건 나쁜 거예요. 결과가 좋아야 돼요. 다수결. 여러분들 반장 선거, 회장 선거, 부회장 선거 했죠? 그때 누가 이겨요?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이기죠. 내가 선한 의도로였든 선한 의도가 아니었든 그죠. 결과만 놓고 판단하죠. 그래서 공리주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회장 선거입니다. 또는 다수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공리주의를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행위의 가치는 결정되어 있지 않는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뭐만 좋으면, 결과만 좋으면 되니까. 근데 칸트한테는 뭐예요? 아니죠. 무조건 정언 명령, 도덕 법칙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선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선한 의지. 도덕 법칙을 실천하려고 하는 실천 이성. 됐나요? 근데 공리주의는 뭐예요? 이거 유명한 거 아닙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입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낀다면 그것이 선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단어가 다시 왔네. 어디서 왔죠? 다시 옛날로 가볼까요?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쭉 내려와서 공리주의까지 왔네. 좋아요. 쾌락은 선이요, 고통은 악입니다. 진짜 이거의 기본입니다. 기본. 쾌락은 선, 고통은 악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 최대한으로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느낀다면 그건 좋은 거예요. 공리주의에서 행복이란 그런 겁니다. 그것이 공리의 원리입니다.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때 공리란 유용성입니다. 유용성, useful이라고 해야 되나요? 잘 모르겠다. 쾌락이나 행복을 가져오고 고통을 막는 것. 그것을 공리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다음 장으로 갈게요. 이 영국의 공리주의를 대표하는 사상가 2명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레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쾌락은 종류가 하나밖에 없어서 쾌락은 퀀티티와 퀄리티 중에 퀀티티만 차이가 존재하고 퀄리티는 똑같아 라고 이야기했던 제레미 벤담. 쾌락은 계산이 가능합니다. 0, 1 뭐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선생님과 함께하는 서양의 행복론 시간. 자, 0과 1 중에 벤담이라면 어떻게 한다? 0 재미없어. 쾌락 제로. 자, 그럼 빨리 끝나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면 둘 중에 무엇일까? 1. 이런 식으로 수치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했던 게 제레미 벤담입니다. 그러한 수치의 합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수학적인 그 계산으로 해서 수학적 계산을 통해서 그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을 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대로 제레미 벤담의 친구였던 제임스 밀, 벤담과 친구입니다. 이 밀의 아빠입니다. 부자, 밀부자인데요. 밀부자 뭐야 이거? 이제 제임스 밀의 아들이었던 존 스튜어트 밀은 자신이 이제 제레미 벤담을 존중했어요. 존경하고 했는데 근데 자기가 존경했던 저 제레미 벤담은 퀄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아. 근데 퀄리티가 중요한데 그래서 질적 차이도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배부른 돼지와 배고픈 사람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배부른 돼지는 배가 불렀고 배고픈 사람은 배고프니까 스승님에 따른다면 그럼 돼지가 최고네?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퀄리티로 갑니다. 돼지보다는 사람이 낫고 바보보다는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게?
이것도 줄인다 또. 우리나라 줄인 거, 줄이는 말 또 잘하죠.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 마이크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줄인 겁니다. 원래 원전은요, 여러분, 이제 이겁니다. 까먹지 마십시오. 배부른 돼지와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아니고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인 겁니다. 뭐를 더 중시했다? 굳이 우리가 극단적인 값을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퀄리티 중시한다라는 거지. 오케이? 요거 두 개 다르다. 자, 벤담은 쾌락의 질적 차이 없다라고 했어. 자, 존 스튜어트 밀은 쾌락의 질적 차이가 있다라고 했어. 퀄리티가 있다라고 해. 얘는 퀄리티의 차이 없어. 퀄리티 똑같아. 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둘의 공통점, 양적 차이는 존재해. 여기서 존 스튜어트 밀은 어떻게 했어요? 추가를 한 거죠. 됐어요?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둘 다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둘 다 인정합니다. 최대 다수, 최대 행복. 그래서 고상하고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했다. 약간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아타락시아 느낌 좀 나죠? 조금 다르지만 고상하고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리주의도 일단 기본적으로 얘들아 이걸 싫어해. 육체적, 정신적 쾌락. no. 육체적, 순간적 쾌락 이런 거 싫어해.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 가지고 오면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이 쾌락이요. 정신적이고 아까 육체적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지속적인 쾌락을 중시합니다. 왜냐면 원래 에피쿠로스가 키레네 학파였어요. 키레네 학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거 육체적이고 순간적인 쾌락 중시했던 사상이 또 있었어. 여 잠시 들어갔었어. 그랬더니 막 온 하루 종일 막 술 먹고 노래 부르고 놀았다. 그 재밌었어.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니까 술이 안 깨서 고통스러웠던 거야. 아, 이거 이상하다. 야, 이거 쾌락 아니다. 고통이네. 분명히 어제 놀 땐 재밌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토할 것 같고 속도 막 안 좋고 막. 아하.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쾌락은 무엇일까? 정신적, 지속적 쾌락이구나. 아, 그러려면 내가 욕심을 좀 버리면 되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고. 자, 다시 공리주의로 간다면. 자, 됐죠? 갑자기 막 숙취. 여러분은 아직 참 10대라서 우리 또 10대 우리 소녀들 아닙니까? 그죠? 소녀들 술과는 관련 없지만 뭐야, 숙취 소녀가 아니고 이게 뭐고 이거. 자, 실제로 에피쿠로스가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은 거죠. 아,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지. 자, 이렇게 공리주의까지 우리 봤습니다. 마무리할게요. 벤담의 유명한 말이 있다. 자연을 바라보면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개의 주권자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도 역시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개의 주권자의 지배하에 있는 존재이다. 우리가 이룰 것을 결정함과 동시에 반드시 이루어야 할 바를 지시하는 것은 오직 그 두 가지, 쾌락과 고통뿐이다. 즉, 쾌락을 늘리고 고통을 줄이는 것이 행복론의 요체이다. 그래서 쾌락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다. 쾌락주의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방금 뭐라 했죠?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면서 쾌락은 뭐요? 쾌락은 뭐요? 선이요. 고통은요? 악이요. 됐나요? 마지막으로 쾌락을 증대시키는 것이 그 사람에게 행복을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것이 기본 원칙이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뭐까지 해드리려고 했냐면 공자의 대동사회와 모어의 유토피아까지 좀 비교를 해드릴 거거든요. 잠깐만 멈췄다가 교과서 몇 페이지지? 내가 다시 이어서 바로 영상을 다시 할게요.
교과서는 39페이지를 펴주시면 될 것 같고, 부교재에는 17페이지에 참고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요거 조금 이따가 교과서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읽어 드릴게요. 자, 이상사회에 나타난 행복 실현 조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 영상은 세 번째 영상과 연결시켜서 공부를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공자의 인을 배웠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뭔가 교과서를 뭔가 이렇게 적어드리면서 하고 싶은데, 요거는 자막으로 대체하고, 그리고 이 논술 활동하기 위해서 묻고 있는 공통점과,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필요한 조건, 이거는 제가 한글 파일로 작성해서 학습 자료로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꼭 다운 받으셔서 여러분들 1학기 중간고사 준비할 때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꼭 아시겠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큰 도가 행해질 때는, 이때 도는 뭐다? 도덕이겠죠. 유교에서 말하는 도덕입니다. 온 천하가 모두 나라를 위해 썼다. 어진 사람, 어질 이제 인 기억나죠? 그 다음 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관직에 있으니 서로 믿고 친목할 수 있었다. 자기 부모나 자녀만을 사랑하지 않았다. 나이 든 사람은 여생을 편안히 마칠 수 있었고, 이때 여생은 뭐다? 남은 인생. 젊은이는 자기가 일할 곳이 있었다. 고아나 병든 사람 같은 이들이 보살핌을 받는다. 간사한 자들이나 도둑이 생기지 않았다. 그래서 문이 있어도 잠그지 않고 열어 놓아두었다. 이런 세상을 대동사회라고 한다. 이걸 읽어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런 세상이라면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나요? 별로예요? 2500년 전으로 가기 싫어서? 네. 꽤 괜찮은 삶일 것 같은데요. 이 공자의 대동사회를 지금의 대한민국에도 적용해 보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모어의 유토피아 한번 봅시다. 유토피아라고 불리는 섬에는 큰 도시가 있으며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농사 짓고 농사 외에 자기만의 특별한 기술을 배운다. 하루에 6시간 와, 6시간 일한대. 대박. 와, 대박. 우리 꼬맹이들 7시 40분까지 와가지고 4시까지 있다 가는데, 맞죠? 6시간 일한대. 대박이다. 우리보다 빨리 마치네. 일하는 시간 6시간과 잠자는 시간 8시간. 8시간 자도 된대. 와, 대박. 학원 숙제하기 바쁜데. 대박 사건. 이걸 제외하고는 원하는 일을 하면 자유롭게 보낼 수 있대. 학원도 안 가도 된대, 얘들아. 이거 대동사회보다 유토피아 쪽으로 조금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쌤도 괜찮은데. 대신에 이 뭐야 이거? 사유재산이 없대. 뭐야 이거? 그럼 공유재산이네. 재산이 공유되는 거네. 모두 공공의 임무를 열심히 한다. 공동의 창고가 가득 차 누구도 자기가 사용할 물건이 모자라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는다. 와, 대박. 계속해서 뭐가 있어. 거대한 편의점이야. 그냥 대형마트네, 국가가.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분배를 받으므로 가난한 사람도 거지도 없다. 그들에게는 최소한의 법률만이 있다. 모두가 이해 가능한 최소한의 법률만이 있다. 보통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조항으로 사람을 올가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짜 좋은 말인 것 같아, 이거. 자, 이때 도움 자료를 같이 한번 보면, 공자는 지도자가 도덕으로 공동체를 다스리고 공동체 전체를 한 가족처럼 여겨서 모든 사람이 보호받는 대동사회를 이상사회로 제시했다. 오케이. 모어는 빈부격차 없이 모든 인간이 경제적으로 풍족하며 소유와 생산에서 평등한 사회로 그렸다. 둘 다 좋으네요.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둘 다 한 번씩 한 달씩 해가지고 뭐 한 달 살기, 제주도도 한 달 살기 하더만 한 달 살기 해보고 싶네. 자, 그러면 우리 부교재에도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보자. 공자의 얘기에 등장하는 대동사회는 유교 사상가들이 꿈꾸었던 이상사회이다. 대동이라는 말은 크게 같다라는 뜻으로
사람이 천지 만물과 서로 융합하여 한 덩어리가 된다는 뜻이다. 우리 본문에서 본 것처럼 어질고 유능한 지도자가 백성을 다스리고 그리고 구성원들이 혈연 위주의 사랑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헌신을 지니는 사회이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복지가 보장되고 서로 간의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평화로운 공동체이다. 와, 진짜 좋다. 유토피아는 현실 세계에는 없는 이상사회 또는 이상향을 가리키고 소유와 생산에서 완전한 평등, 경제적인 풍요, 도덕적 타락이 없는 사회. 이러한 유토피아의 모습은 당시 영국 사회의 문제, 즉 극심한 빈부격차와 하층민의 과중한 노동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시기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15세기에서 16세기다, 그죠? 이러한 영국의 문제, 극심한 빈부격차를 좀 해결하고 싶어서 나타난 게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이렇게 서양의 행복론까지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동양의 행복론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하다가 좀 모르는 내용들이 생기면 각자 교실에 각 반에 게시판이 있죠. 통합사의 B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주시고 시험 기간 전까지 또 통합사의 선생님들께 질문하러 오시면 됩니다. 동양과 서양의 행복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행복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이 그대들을 조금 스트레스 받게 할지 모릅니다. 행복론 뿐이겠습니까? 다른 과목들도 여러분들을 옥죄고 올가매고 뭔가 억압받고 통제받는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오늘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을 기원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통합사의 교과서 그리고 통합사의 수업을 들으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교과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저 역시 행복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행복해지세요. 그리고 행복해 주세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